자,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군주 세종과 집현전 이야기. 세종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집현전이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신데, 집현전은 사실 세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중국 한나라 때 만든 관서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은 1136년 고려 인종 14년에 연영전이라는 이제 관서를 집현전이라고 고쳤다라는 기록이 최초예요. 그런데 실제로 집현전이 고려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활약상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집현전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관서라는 게 대체로 어떤 국가 행정을 하는 게 있고, 왕과 관련된 관청이 있어요. 왕과 관련 깊은 관청. 예를 들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가, 궁중의 식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든가, 사복지같이 왕의 말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경호도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현전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왕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왕의 어떤 비서 요런 역할을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려 때도 집현전은 좀 공부 잘하는 이런 학자 스타일의 문사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었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치패도 생겼다 말았다 하는데 정확하게 활약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게 집현전 기록은 끊어졌다 나오니까 맨날 나올 때 보면 집현전이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이번에 활성화 시켜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선에서 다시 활성화 되는데, 이 활성화 되는 게 세종이 아니고 의외로 정종입니다. 정종 1년에 1399년 정종 1년 3월에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집현전이 이게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니까 문신을 집현전에 모아서 경전을 토론하고 왕이 고문 자문에 대비하자. 그래서 관원 임명합시다. 그러니까 똑똑한, 뭐라고 해야 되지? 관원이라고 다 학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학자급의 관원을 임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무슨 관원에서 학자를 모아서 토론하는 게 임무고, 왕의 그런 자문에 대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조선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 정치잖아요. 마치 우리가 유교 정치란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치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또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왕하고 대통령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비서관이 야, 그 정책은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하고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거나 할 때는 이게 과연 유가적 이념에 맞는지, 유가의 어떤 정치적 방식에 맞는지 이런 거를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사실 지금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학문적인 입장, 또는 학문적 입장, 그냥 똑똑한 애들이 이거는 저 민주주의의 기본권에 어긋납니다, 이런 거 설명해주는 자문 비서 역할, 이런 거 정도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말았다가 한 듯 합니다. 그래서 태종 17년, 그러니까 태종이 거의 이제 은퇴하려고 하려던 1417년 1월에 사관원이 상소하기를, 인재는 국가의 기둥이다. 그러므로 미리 양성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근데 집현전이 유명무실하다. 유능한 문신을 뽑아서 경사를 강독하고 글을 짓고 문풍을 진작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집현전의 기본 기능하고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난 표현 있잖아요. 인재 등용 또는 인재 양성. 이 인재라는 건, 인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좀 학자적인 인재를 말하는 거죠. 관료 중에서도 좀 공부를 한,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어떤 이런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풍을 진작시키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조선시대의 관료라고 해서 다 학자급 문신은 아니에요.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이론, 경제정책을 갖고 하면 경제정책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이론이라든가 좀
큰 틀의 이론을 빠삭하게 아는 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과거 본다고, 과거 공부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뭐 관료가 돼서 어차피 가는데, 요즘식으로 비하면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뭐 출세하는데 도움돼? 그냥 공무원 생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급제에서 관료가 된 사람 중에 이런 뭔가 좀 이론적인 이런 틀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진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자리에 가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관청이 있고 너 이 자리에 가면 나보다 특별 대우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공부도 해서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올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 요즘도 그런 거 있네. 공무원분들 중에도 뭐 유학 가고 대학원 진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대학 가고 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고 해봤자 진급만 늦어져. 월급 오르는 것도 아니야. 아무 갈 데도 없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오면 저쪽 관서로 가는데 저긴 이러이러한 특혜가 있어. 이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대학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문풍을 증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고려 때에 비해서는 훨씬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 때는 이론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니까 집현전을 좀 더 키우자. 이런 이야기가 태종 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세종이 즉위를 합니다. 1419년, 그러니까 아까 그 상소가 있었던 지 2년 후죠. 세종 1년 12월에 세종이 이런 말을 해요. 집현전을 설치한 어쩌죠 말마다 왜 실행을 안 하냐, 니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더니 본인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러니까 유학을 제대로 공부한 문사 10여 명을 뽑아서 매일 강론하게 해라. 모아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현전이라는 게 있다 쳐도 뭐 또 뽑아도 야, 너 공부 잘하니? 똑똑하니? 그래 해. 이런 거였지. 뭔가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야 10명 뽑아. 그리고 너희는 대신 매일 모여. 매일 공부해.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현전이 상설기구가 돼요. 그래서 1420년 그 다음해인 1420년 세종 2년 3월 16일에 집현전 관사를 새로 설치하고 관직을 쭉 갑니다. 지금까지 있던 집현전이 있었는데 관직 체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해 관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집현전 학사가 돼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자기 일이 있어요. 내가 어디 국장이에요. 또는 과장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당신 집현전 학사로 선출됐어. 왕의 자문위원으로 선출됐어. 이제 대통령 경제정책 할 때 당신이 의견도 내고 좀 회의도 하고 그래. 그랬는데 뭐 말뿐이지 뭐 도장에 나와서 찍어. 이렇게 됐던 거를 아예 와. 여기다 관청에 와. 그리고 너희들 매일 공부해. 그리고 매일 저기 이거 보고해.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집현전이 정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왜 더듬냐면 그동안 집현전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학문 연구기관 또는 이제 언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언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집현전은 학문 연구 하긴 하지만 학문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책 연구기관에 가깝죠. 그러니까 국왕이 어떤 정책을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찰을 해서 보고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기관, 정책자문기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똑똑한 문신들을 뽑아요. 그래서 임무가 왕창 늘어납니다. 경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왕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자문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자교육, 서연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경연하고 조금 달라요. 서연은 완전히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세자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책 편찬하고 이러는 거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역사 기록해라. 세종이 어느 날 이렇게 중국 역사책을 열심히 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중국 애들은 이렇게 좀 자세한데 우리나라 이거 고려사는 이게 뭐냐 이게 한 줄씩 나오고
이거 왜 이러냐? 우리도 지금부터 매일 일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매일 역사 기록을 해라. 좀 잘해라. 그럼 누굴 시킬까? 아, 잘됐다. 집현전 학사한테 이거 시키자. 그래서 집현전에서 이제 역사 기록하고 실록 편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서 작성 업무를 맡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 작성이 무슨 행정 문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왕이 어떤 교시를 내려야겠다. 근데 그 교시? 뭐 외교 문서 때도 나지 승문원이라고 외교하는데 문서 만드는 데 따로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거 만들어라. 또는 이번에 내가 뭐 어떤 문서를 어떤 뭘 좀 글을 해야겠는데 이런 글 좀 찾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예상 외에 독특한 임무를 좀 해요. 많은 분들이 집현전이라고 매일 공부도 하고, 뭐 신숙주가 집현전도 공부하다가 잠들었다, 뭐 그 유명한 얘기 때문에 매일 공부만 하는 줄 아는데, 이 의외로 또 하는 거 보면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은근히 심부름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사실 집현전 관이 많지도 않은데 매일 한 번씩 출장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낸다. 조선시대는 지방이나 어디 중요한 데 가서 제사 지내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데 집현전 관은 파견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많은데, 이게 관료들 중에는 병든 사람들 많잖아요. 병들어서 뭐 병가 내고 이제 노는 분들 많습니다. 논다는 게 아니라 병가 내고 쉬는 분들 많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또 고위 관원은 왕이 이렇게 또 약도 보내고 이렇게 문병도 보내고 그래요. 그럴 때 꼭 집현전 관원들이 많이 가요. 여기까지는 더 괜찮은데, 가끔은 좀 집현전하고 상관없이 그 지방에도 갑니다. 예를 들면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느 장군이 큰 승리를 했다. 그러면 왕이 이제 수고했다고, 특히 이제 참 조선도 술 좋아해. 그래서 물론 이때 술은 거의 약 개념이긴 하지만 수고했다고 이제 술 같은 거 내리고 표창도 내리고 그럽니다. 그럴 때 희한하게 전혀 이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집현전 학사를 보내요. 좀 약간 애매하죠. 왜 이런 거 하는데 집현전에다 이런 걸, 집현전 학사가 이런 걸 하지 싶은데 약간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게, 조선시대는 사직서 이렇게 잘 올려요. 이것도 따로 언제 한번 주제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게 또 잘못 알려져갖고, 조선 사람들은 뭐 관직을 말처럼 버리고 뭐 맨날 뭐 뻑하면 관직 그만두겠다는 게 자랑인가. 그리고 정말 그만두지도 않아 또. 근데 뭐 맨날 하면서 나는 뭐 명예욕이 없기 뭘 없어. 그럼 관료 생활 왜 했어? 그 사직서 반납시킬 때 꼭 집현전 학사들 많이 보내요. 야, 이거 갖다 주고 너 힘든 거 아는데 근무해라. 아직 사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집현전 학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심부름 보내는 게 일종의 특혜예요. 이것도 안 보내면 어떻게 삽니까? 조선시대는요, 개별적으로 여행도 해요. 개별적으로 여행도 많이 하는데, 사실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나 뭐 제대로 있나. 그러니까 개인이 관료 생활 중에 어떻게 여행 다니기도 쉽지 않고, 여행한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신으로 지방관을 간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디 이게 사신으로 가면 이게 정말 대접받으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관에 갈 때마다 관에서 따라서 접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비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 가서 좀 얻어먹는다는 게, 이게 어디 고을 수령이 친구다 그럼 가서 나왔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객사에서 자거나 뭐 파티라도 하거나 하면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사적 행사에서 공금을 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여행하면서 제일 호합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게 지방 출장 가거나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사를 수령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출장을 보내면 이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출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내보내줘야 이분들도 살지. 방에 앉아서 거기서 매일 공부만 해. 그럼 누가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슬슬 대우를 해주니까 집현전 학사들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또 높아져야 하니까 시험도 봐요. 뭐 시험을 해봤자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어쨌든 공부를 해야 시험도 잘 보죠. 그리고 이 시험 보는 것도 또 사람 괴롭히네 이게 아니고,
시험을 봐서 누가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 뭐 시 못 찍혀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 짓고 시험 보고 등수 매기면 이건 포상하고 너 시험 1등 뭐 3장도 주고 또 이렇게 조선시대는 이렇게 빡빡한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면 꼭 파티해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와라 회식하자 이러면 되겠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런 식은 그런 뭐랄까 국고 낭비 기강회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본다. 그래서 시험 보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파티하고 모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지편전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편전 학사들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세종이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 세종이 지편전 학사로 받아서 키웠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되게 좀 일단 다재다능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난 수학 잘해요. 야 이번에 좀 국어 공부할래. 난 수학 잘해. 난 수학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전 수학 잘하는데요. 국어는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래 이번에 국어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국어 공부도 해보죠. 이렇게 덤비는 사람 적극적이고 다방면에 도전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세종이 지편전으로 키워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조선시대에서는 좀 드물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재다능하고 다방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인지하고 신숙주인데, 좀 불행하게도 정인지 신숙주가 나중에 이제 세조에 가담해서 사육신하고 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비난을 많이 받지만, 인재 어떤 역할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정인지나 신숙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세종이 키워낸 가장 그 적극적인 인재형이에요. 그러면 세종이 왜 이런 사람을 키우느냐? 세종 7년 1425년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갑자기 세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편전 학사들에게 역사책을 나눠줘서 읽게 하겠다. 그러니까 읽게 한다는 건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고 연구하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지편전의 고관이었던 분이 반대를 해요. 아니 무슨 역사책입니까? 기본적으로 경학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편전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라는 게 철학적, 원리적 틀에서 맞는지 점검해 주는 것이 지편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세종이 노해요. 경학, 원론, 어떤 철학, 방향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요건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 원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토론을 여러분들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정책을 만들려면 어떤 실무적인 경험,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이런 이상을 갖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의 법조문이나 어떤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그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극단적인 사람들은 마음만 정의감이 투철하고 마음이 뜨겁고 이게 옳다고 믿어서 하는 거면은 훌륭한 좋은 제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더 잘못된 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 경제든 뭐 정책이든 법이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 법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가 있는 거죠. 세종이 원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철학만 갖고는 안 되겠다. 역사책을 보고 제도를 치밀하게 점검을 해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제도를 시행했더니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B라는 제도를 만들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실무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책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역사 전공이라고 해서 봤지. 세종이 역사책 공부하라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는 실질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자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편전의 세종이 추구했던 지편전이라는 것은 왕에게 어떤 큰 틀의 정책을 자문한다거나 어떤 문신들의 이렇게 사기를 복돋자 이런 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바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편전 학사들도 이런 사람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편전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종이 좀 완벽주의, 제가 오늘 제목이 완벽주의라고 달았는데, 세종은 성격이 못돼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이게 사실 세종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세종의 완벽주의는 나는 완벽하게 뭐 이렇게 꼬장꼬장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세종은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문제의식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돼.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년 만년 갈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런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거 역사, 과거 제도를 공부하고 장단점을 찾아서 그 단점을 죽이고 장점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현전 학사들한테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나는 집현전 살라고 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 별거 다 시켜요. 조선이라는 게 의뢰가 많아요. 되게 뭐 하려고 그러면 의뢰가 많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의뢰가 있거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세종이 이걸 참나. 야, 송나라 때 의뢰, 당나라 때 의뢰 다 조사해와. 맨날 이런 거 시켜요. 심지어는 뭐 성균관에 한번 행차를 합니다. 성균관에 가면, 왕이 성균관에 가면 뭐 악수만 하고 오느냐? 그럼 또 안 되지. 가서 이제 그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시험도 보고 포상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잘못되면요, 가서 뭐 의전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세종은 요즘식의 어떤 폼나는 의전이 아니라 어떤 원칙, 왕이 성균관에 갔어요. 그럼 성균관에 가면 공자의 사당인 문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문묘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데, 왕이잖아 당신은. 그럼 공자에 대해서 일반 유생처럼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왕이니까 공자한테 딱 가서 안녕하셔 이러고 와야 되느냐, 이런 어떤 국왕과 공자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단순히 가서 야 빨간 카페트 깔아, 내가 올라가면 박수쳐, 이런 게 아니고, 국왕이라는 사람과 공자라는 성현이 만났을 때 관계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원칙적인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냐, 그냥 인사만 해야 되냐, 이런 거 과거 제도를 통해서 찾아와라, 이런 거 시켜요. 그리고 물론 실무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본받아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사형을 가을 이후에 집행, 형을 추분 이후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이제 농사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수는 3번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철 이후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초심, 복심, 1심, 2심, 3심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3심을 하다 보니까 본부터 할 거 아니에요. 살인죄는 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심을 했더니 또 끝나니까 바로 처형을 시켜버려가지고 추분 전에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말하기를, 야 이게 사람이 이게 심사를 하면 야 사형이야 그러면 죽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형수 심사도 추분 이후에 하자. 그래야 추분 이후에 형을 집행한다는 거를 취지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아이디어잖아. 이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하라고 그래요. 과거에 이렇게 했는지, 당나라도 이렇게 했는지, 송나라도 이렇게 했는지 조사해 와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실무적으로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조사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없어졌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게 세종이 정말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어느 날 세종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에 한번 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술 문화 중에 제일 문제가 완샷 앤드 갈 때까지 간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술 때문에 젊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어느 날 말하기를,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적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 망하는 적도 있다. 왜냐면 조선 후기에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우리나라는 인재가 적다. 왜 인재가 적냐?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젊어서 죽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인재가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료들한테 술 좀 조심해라 라는 경고문을 하나 교시로 내리고 싶다. 보통 이러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비서 보고 야 멋있는 문장으로 써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세종은 이런 것도 조사시켜요. 과거의 제왕들이
이런 술에 대해서 경고 내린 거 있느냐? 한번 쫙 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옛날 제왕들은 이런 거 했니 안 했니? 아무도 안 했는데 나만 하면 이거 혹시 내가 너무 잔소리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왕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것까지 내가 신하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고 부작용 없을까?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이 정말 철저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세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종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세종이 이제 조선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평생 이제 법전 편찬하고 제도 편찬하는 거 많이 하는데 무슨 법인지 시행하면 문제가 생겨요. 또 불평이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소금장수, 우산장수처럼 어떤 법을 만들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모여갖고 뭐 이 법 이래서 안 좋아요. 저 법 저래서 안 좋아요. 그럼 또 관료들이 업해가지고 이거 고칩시다. 폐지합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일리는 있죠. 어떤 법이든지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문제 있냐고 고치고 저거 문제 있냐고 고치고 이러면 어떤 법이든 누더기가 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내가 어떤 정의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었으니 밀고 나가야 돼. 이것도 잘못되는 거고 모든 법은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법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관료들이 이거 문제 있어요. 고쳐요. 쟤들이 화내요. 고쳐요. 쟤들이 화내요. 그냥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커져서 그 제도나 어떤 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문제가 생기는 걸 예상해서 고치든지 반대급부를 주든지 위로하든지 이런 부분은 감수하고 나가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런 문제 생기네 이런 문제 생기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휩쓸리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제도를 철저하게 봐라. 장단점 캐와라. 그리고 단점 있으면 이걸 고칠 방안이 없는지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집현전 학사들을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부분은 국가 제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세종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철저함과 치밀함 또는 스케일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 몇 번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오늘 현대에 개혁할 때도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철저해요. 제가 전에 국회 속기록 같은 거 한번 읽어봤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더라고. 야, 정말 이 법 하나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나 정말 충격이 올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한다고 그러고 정말 뭐 세종의 뭐 훌륭한 일에도 줄을 서고 뭐 영화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세종이 훌륭한 거는 그 뭐 영화 천문에서 뭐 장영실하고 어떻게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거 보고 감동받을 게 아니라 있지도 않아요. 정말 세종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집현전같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어떤 정책의 완결성을 찾아간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세종과 집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